저장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기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아무튼 시작할게요. 네. 음, 저 먼저 우선은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땠는지 물어보려고 저는 어, 네, 근데 좀 저는 그거보단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요. 네. 음, 때는 너무 어려워갖고 거의 이해 안 그죠, 되는 게 너무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저희가 약 선형대 수학도 한번 배웠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번 거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음, 형주님은 어때요? 저도 코드 돌려보면서 이게 네, 머신러닝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설명도 같이 나오니까 좋았어요. 확률 때는 음, 이걸 배우면 어디에 쓸지 모르겠어서 그게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그죠. 하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저 솔직히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못 썼긴 했었는데 다음에 더 많이 썼긴 하겠지만 아무튼 다 훑긴 했는데 저도 좀 뭐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적에서 유사도를 검사를 할 수 있다 이거를 딱 사진으로 보여주고 이게 벡터랑 딱 데이터가 딱 표시돼서 나오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훨씬. 네. 아무튼 그래서 먼저 리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예인님 먼저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화면 공유. 지금 보이시죠? 잠시만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와요. 잘 네네네. 나오네요. 그러면 저는 네. 이거 요 앞쪽은 제가 운이 좋게도 다 아실 내용일 것 같아서 네. 네, 좀 저는 비교적 네. 좀 쑥쑥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유형이 네. 스칼라, 벡터, 행렬, 텐서. 그 이 텐서는 저희 그 텐서플로우 그 텐서랑 동일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도 행렬 상태로 웨이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음, 웨이트가 행렬 상태고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텐서 형태로 들어가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혹시 다른 네.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스칼라 여기 내용은 그냥 임포트하고 데이터를 훑어보는 코드여서 그냥 네, 그래서 음, 사이클런에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패키지를 로드해가지고 그걸 살펴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벡터 형태인데 지금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시를 해보면은 x라는 거는 실수 집합 R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엔 R의 1이라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1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될 수 있어서 이 상태로도 그냥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스칼라가 여러 개 모여서 쌓인 거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x 같은 경우에는 4개 1, 2, 3, 4, x1부터 x4까지 하나 묶여 있는 거. 이게 벡터라고 표기를 하고요. 이거를 행렬, 열 벡터 같이 표시를 하면은 x는 이게 왜 이래? x는 이렇게 아래대로 순서대로 열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열 벡터라고 하는데 열을 옆으로 뒤집으면 가로로 놓여져 있을 때는 걔를 행 벡터라고도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벡터를 이루는 개수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들어있어서 4차원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n개만큼 쌓여 있을 때는 n차원 벡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아까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있어서 실수의 집합 아래 1승으로 표현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실수 집합 아래 4승에 포함된다. 라고 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X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위에다가 이 화살표 모양을 써가지고 벡터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열 벡터 이게 저희 그 머신러닝에서 쓸 때 입력 데이터로 쓰이는 애랑 그 모양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위에 있던 그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로 대입을 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1, 2, 3, 4, 4차원 벡터고 그 다음에 이 모양 자체로는 열 벡터 모양인데요. 근데 그건 나중에 설명.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x는 아래 4승, 그 실수 집합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데이터, x1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x2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입력값에 대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가지는 값들이 특징, 피처의 개수,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은 np.array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열 벡터가 나오고요. 이 상태로 하면은 얘도 열 벡터. 지금 이 보이는 거는 행 벡터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열 벡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는 별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열 벡터라는 게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좀 특이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열 개수가 1, 2차원인 배열 객체. 근데 이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다르다고 취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냥 얘네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해서 열 벡터 이 형태로 해서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그 연습 문제 2.1번 numPy를 사용해서 붓꽃 데이터 x2에 대한 벡터 변수 x2를 만든다. 이 x2가 4.9, 3.0, 1.4, 0.2. 그래서 이거를 각각 넣어줘서 얘는 좀 아까 보여드린 정석적인 열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좋아요. 네, 괜찮으시죠? 아직까지? 네. 네. 그래서 다음에 나온 내용은 그 숫자, 그 엠리스트 그거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또 숫자를 쓰듯이 이거는 그냥 숫자 데이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행렬, 그러니까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쭉 늘어뜨리면은 이런 형태. 위에 행렬 데이터를 벡터로 바꾸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벡터화를 하면은 이렇게 나타난다. 네. 지금 얘를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순서대로 늘어뜨리면은 이 모양인 거예요. 0이 이거고 얘는 이거.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이거 네. 딱 처음에 준비하면서 돌려봤잖아요. 네. 근데 PLT 그 라이브러리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음, 완성되어 있는 코드를 돌리니까 우리가 음, 이거를 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넘어가죠. 네네네. 그럴게요. 네. 그 다음에 행렬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행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복수의 차원을 가지는 레코드가 다시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러니까 레코드 아까 벡터가 쌓여 있는 형태가 행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게 열 벡터로 나타냈는데 이거를 행렬로 나타낼 때에는 행 벡터로 나타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약간 관습적으로 다들
벡터일 때는 열로, 그 다음에 행렬로 나타낼 때는 행으로. 이게 네, 이 상태로 쓰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 6이 지워져 있고 그냥 4, R4에 그거에 포함된다고 그랬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양을 살펴보면은 그 특징의 개수 4,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 6 해가지고 6 곱하기 4, 행, 열 그 집합 안에 포함된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나타냈던 그 스칼라란 벡터도 결국에는 행렬에 속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그 1, 아까 제가 스칼라 같은 경우에도 아래 1에 포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이라는 것도 그거를 나타내 보면은 1 곱하기 1, 1,1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 벡터였던 애도 행으로는 4고 그 다음에 열 같은 경우엔 1. 그래서 4 곱하기 1 안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x1이랑 x2 데이터를 x 대문자 x라는 행렬로 합쳐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을 행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x1이란 데이터 이 윗줄 첫 1행에 있는 애가 x1이란 데이터, 그 다음에 2행에 있는 애가 x2라는 데이터.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MP 어레이. 네, 이 N 어레이, MP 어레이. 근데 저는 ND 어레이, MP 어레이. 네, 근데 잠시만요. 얘는 왜 2차원 ND 어레이 해놓고서 여기서는 MP 어레이로 했네요. 오타일 것 같아요. 원래 NP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NP하고 ND 어레이라고, 잠시만요. 저도 이거를 아까 볼 때는 못 봤는데, ND 어레이. 얘를 ND 어레이로 써줘. NP 어레이 해도 되고, 그러면,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 ND 어레이라고 해놓고서 여기서 쓴 거는 NP.어레이로 써서, ND. 면은, 오히려 에러가 뜨네. 그냥 쓸 때는 일단 NP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객체로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면은 ND 어레이라고 나오나 봐요. 그러면 한글. NDR의 그냥 이렇게 했을 때 타입을 쳤을 때 이게 NP 어레이. ND 어레이. 이렇게 하면은 그러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레이로 나오겠네요. 얘도 ND 어레이. 근데 얘, 얘도 벡터도 결국에는 행렬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ND 어레이라고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렇게 ND 어레이로 표현을 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NP 어레이를 썼다는 것 자체로. 그냥 어떤 라이브러리 사용했는지 말해주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래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음, 음. 그래서 이거 문제 아까 x 복고 데이터 x 이거를 표현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는 2,4라는 네, 행 4열. 그 다음에 이제 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텐서는 같은 크기 행렬이 묶여 있는 것.
그러니까 행렬 같은 경우에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가 모여 있는 거고 벡터 같은 그러고 행렬 같은 경우에는 벡터가 모여 있고 행렬이 모여 있는 게 텐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시죠? 네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행렬을 그냥 한번 출력해보는 코드고요. 그래서 이 너구리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네,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행과 열을 바꿔주는 연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까 6행 4열이었던 거를 바꾸면은 4행 6열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1이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오고. 네, 네, 다들 이게- 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첨언인데, 네, 그러니까 이 전치 행렬 사용하는 것 자체가 네, 그 역행렬 나중에 구하잖아요. 네. 근데 역행렬 구하는 그게 코스트가 너무 커가지고 아, 전치 행렬을 이용하면은 네. 코스트가 적게 음, 그 적게 해가지고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고. 네, 음. 지금 든 수업에서 들어가지고 첨언을 아, 했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무슨 나서 수업 들으세요? 저 그 디지털 항공전자 공학이라고 아, 있어요. 그렇구나. 거기서 그런 걸 배우는구나. 네, 음, 아무튼 저도 왜 배웠는지 궁금했는데 전치 행렬이라는 것 네. 자체가 네, 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어, 만약에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발표할 수 있으면 발표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넘파이에서는 전치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그냥 아이리스라는 게 있었으면은 .t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음, 그래서 이거를 아까 붓꽃 데이터 아이리스 쉐입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2,4였던 거에다가 .t를 붙이면은 4,2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표기법과 열표기법. 네, 이거는 그냥 얘기가 많고, 이 x라는 행렬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거는 열 벡터, 그 다음에 가로로 돼 있는 거는 행 벡터. 그래서 열 벡터는 이거, 그 다음에 행 벡터는 이렇게 긴 가로로 된 거 한 개, 그 다음에 가로로 된 거 이렇게 두 개.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특수한 벡터와 행렬. 네, 0벡터는 모든 원소가 0으로 돼 있는 행렬. 그 다음에 그거를 나타내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np.zeros 하면은 원하는 모양대로 생긴 열이 아니라 행렬 벡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벡터는 0벡터처럼 모든 원소가 1로 이루어진 벡터입니다. 얘도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once 이렇게 하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정방 행렬은 n, n 그러니까 행이랑 열이 똑같은 행렬입니다. 그다음에 대각 행렬은 대각선에만 대각선을 제외한 모든 원소들이 다 0인 경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는 다 0이고 가운데 대각선 라인만 지금 숫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도 대각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각 성분이 0이기만 하게 돼요. 대각행렬이 나면 비대각 성분이 0이기만 하면 되고 대각 성분은 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D가 0이 돼도 결국에는 대각행렬이다. 그리고 정방행렬일 필요도 없다. 네, 그래서 얘를 만드는 명령어는 다이아고날 해서 다이어그 네, 이렇게 명령을 쓰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항등행렬. 대각선 값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행렬. 그래서 얘는 표기할 때 i. 그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방행렬이어야 해요. n, n.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n개, 여기도 n개. 그래서 쓰시는 거는 identity 혹은 i. 명령어를 쓰면 이런 대각행렬을 갖게 됩니다. 이거 아까 얘가 정방행렬이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3만 넣어줘도 3,3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대칭 행렬.
그러니까 대칭령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즈 한 것과 트랜스포즈 하기 전에 게 같은 거죠. 그래서 전치 했을 때 전치 한 것과 전치 하기 전과 동일해야 되니까 얘는 정방 행렬만 가능해요. 네. 연습 문제는 네, 안 했어요. 네. 네. 오케이. 지금 네, 끝났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저희가 공유 오케이. 중단할까요? 네네네. 네. 오케이. 일단은 보이나요? 아니요, 아직. 안 보여요? 아, 이제 심지어 보여요. 뭐야? 보여요? 아, 아까 그 좋습니다. 경민이 화면이었구나. 네. 저는 일단 슬라이드를 PPT를 만들긴 했는데 어, 보면서 할게요. 네. 일단은 그냥 저도 뭐 정리한 거긴 한데 그냥 중요한 것만 좀 짚으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어차피 그냥 빅렬이니까. 일단은 뭐 하려면은 이렇게 넘파이랑 맷 플롯 립 아무튼 네 이렇게 임포트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행렬이라는 건 요소별로 연산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CLS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크기가 커져도 행렬에 대해서도 똑같이 연산을 하게 된다. 그리고 뭐 스칼라 값을 곱하면 당연히 스칼라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거는 그냥 약간 어떠한 약속인 것 같아요. 이게 파이썬에서의 약속인지 아니면은 머신러닝에서의 약속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딱 벡터에다가 아니 혹은 행렬에다가 이렇게 상수를 빼기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크기를 맞춰줘서 연산을 한다. 이게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거 평균 제거라는 걸 사용을 한다는데 이걸 왜 사용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데이터 벡터 x가 아니라 거기서 평균값을 빼가지고 그 벡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대요. 지금 좀 생각이 나는 건데 평균을 제거함으로써 약간 각각의 뭐랄까 좀 특징이나 아니면 그런 걸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제가 잘 알고 이거 계시나요? 네,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숫자 네, 크면은 네, 컴퓨팅 파워도 많이 들고 네, 그 네, 다음에 예를 네, 들어서 저희가 집값 예측 간단한 거를 할 때 네, 집 그 피처 입력으로 집 네, 크기하고 그 네, 다음에 방 개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잖아요. 네, 네, 넣었다고 했을 때 집 크기하고 방 개수하고 숫자 그 집 크기 같은 경우에는 몇백 대고 방 개수 같은 경우에는 한 많아야 한 5개 정도잖아요. 그래서 얘네 네. 둘 그 숫자 범위 스케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걸 그거를 적절하게 조절해주기 위해서 평균으로 그러니까 정규화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음, 빼주면서. 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웨이트를 계산할 때 보면은 집 크기 네,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좀 크게 되고 집 크기는 숫자가 네, 크니까 그리고 네, 반개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작으니까 그거에 주는 영향력이 작게 돼서 그 뉴런들의 그러니까 입력 피처들의 그 영향력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빼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입력값들의 영향력을 비슷하게 해주는 네, 아니 근데 것을 확실하진 않고 위해서 제가 해준다. 알고 있기로는 그냥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빼줘서 사용한다고 하고 그리고 m 값이라는 거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한다 네, 라고 했고 선형 조합이라고 했는데 스칼라 값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뺀 것을 조합이라고 하고 벡터나 행렬을 선형 조합해도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빼거나 더하고 해도 그 크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다음 슬라이드가 안 보이네. 네, 내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 내적을 어떻게 연산을 하느냐
np.dat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np.dat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명령어가 조금씩 변하는데 그냥 np.dat 하면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x랑 y를 정의를 하고 np.dat을 하면 값이 나와요. 근데 내적이라는 것 자체가 스칼라 곱이라서 스칼라랑 곱해서 결국엔 스칼라가 나옵니다. 스칼라라는 거는 방향이 존재하지 않고 값만 존재하는 그런 이런 32 이렇게 딱 값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x가 스칼라고 y도 스칼라고 이거에 대한 내적도 스칼라다라는 걸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내적이라는 거는 효율을 의미합니다. 효율을. 왜냐면은 방향이 물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방향이 이 사이각을 곱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물리학적으로는 효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외적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벡터의 회전을 의미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오른손 나사 법칙으로 A와 B를 회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왜 쓰냐면은 다른 과에서는 안 배울 수도 있겠지만 전자과에서는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나. 아무튼 전자과에서는 이 회전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장과 자기장을 정의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외적은 원래 이런 용도를 위해서 쓰인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적을 어디다 쓰느냐, 우리는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을 다루니까 가중합이라는 것에서 쓰인다. 가중합이라는 거는 뭐냐, 가중치를 각각의 요소를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를 가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을 할 때 물건의 가격이 벡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물건의 수량을 가중치로 생각하면은 총 금액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내적을 이러한 가중합을 내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 가중평균은 전체 가중치 값을 합으로 나눠가지고 구한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뭐 내가 교양 수업이 2학점짜리면은 그 2학점짜리 100점 맞은 거랑 3학점짜리 전공 100점 맞은 거랑 똑같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3학점짜리에 대해서 좀 더 가중을 둬서 계산을 하는 평균을 가중평균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균인데 x점 민,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민 평균을 구한 걸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그냥 명령어 같아서 가져왔어요. 쓸만한 것 같아서. 갑자기 왜 이런 화면이 나왔냐. 예뻐 보여서 했습니다. 아무튼 유사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있어 그냥 보이네요. 넣어봤어요. 나중에 종종 활용하려고. 아무튼 유사도라는 거는 저는 이게 제일 흥미로웠는데, 내적에서 또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대요. 유사도라는 건 말 그대로 닮은 정도를 말하는 거고, 닮았으면은 유사도가 커지고 비슷하지 않으면 유사도가 작아집니다. 아무튼 이거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0이란 이미지고 또 0이란 이미지예요. 이건 1이란 이미지고 1이란 이미지죠. 근데 이 벡터를 뽑아봤을 때 이렇게 PLT라는 그 라이브러를 이용하면 뽑아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코드를까지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근데 이거를 내적 연산을 하면은 이렇게 해되고, 아까처럼 닷점 뭐식 이렇게 해가지고 닷점 v1, v2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00에 대해서는 유사도가 크게 나왔어요. 첫 번째 이미지랑 두 번째 이미지. 제가 혹시 마우스도 보이나요? 네, 보여요. 마우스 보여요? 마우스는 보여요. 다행히.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 했을 때 유사도가 크게 나오는데 1번이랑 3번 했을 때는 작게 나오죠. 그리고 또 1번이랑 4번 했을 때 작게 나오고, 그러니까 유사도가 다르면은 작게 나온다. 근데 이거를 내적을 이용해서 유사도를 검사를 할 수가 있다. 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내적이라는 걸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아까 고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각각의 요소들이 비슷하면은 좀 더 큰 값이 나오고, 아니면 좀 다르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여기가 아닌데 잘못 띄웠네요. 어디였지? 그렇지.
이거랑 이거랑 만약에 여기서는 0인데 여기서는 뭐 아무리 큰 값이 와도 없어지잖아요. 그 값이. 만약에 0이라고 치면. 네. 만약에 똑같은 그거라고 하면은 유사도가 좀 더 크게 나온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유사도 검사를 할 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선형액이 모델. 아까 가중합 배웠죠. 근데 그 가중합이 선형액기로 쓰이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그 머신러닝 공부하실 때 공부를 하셨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집값에 대해서 모형을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x1이 뭐 면적, 뭐 x2가 그 층수, 그리고 x3가 만약에 한강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두고 뭐 면적이 크면은 한 500씩 더 오른다. 아니면 뭐 층수가 뭐 7층이면은 1400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형액기 모델을 만들어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서 좀 예측에 활용할 수 있겠다. 이 선형액기 모델의 단점도 있겠죠. 예, 그거를 표현한 게 이거고 선형액기 단점은 가중치가 정말 단순 비례하는가? 단순하게 비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선형액기 모델은 그대로 가되 여러 가지 모형을 좀 추가를 시켜가지고 현실에 좀 가깝게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곱합에도 쓸 수가 있다고 말을 하네요. 뭐 제곱해가지고 합구하는데 당연히 쓸 수 있겠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행렬과 행렬의 곱셈인데 아까 말했던 외적입니다. 외적. 근데 외적 그 내적은 벡터에서 내적을 하면은 그러니까 벡터에서 내적을 하면 스칼라가 되는데 벡터랑 해가지고 그 외적을 하면은 다시 벡터가 됩니다. 방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외적이라고 한다. 근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이것도 다 이거는 딱 여기서 이거랑 곱하고 한 걸 다 더하고 이거랑 곱하고 한 걸 다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은 뺐어요. 너무 좀 지루한 것 같아서. 그래서 외적이라는 거는 선형액의 모델에서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곱들이 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 그림이랑 이 그림 자체가 좀 그냥 이해는 되는데 좀 와닿진 않아서 이게 y1이 y2 여기 있고 그리고 이게 w1 가중치들이겠죠. 가중치들이랑 그리고 이 벡터랑 곱으로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 정도로 넘어가도 되려나? 아무튼 외적이 이런 데 쓰인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아까 항등원에 대해서는 똑같다. 근데 왜 가져왔냐면은 항등원에 대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근데 아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거기도 내용이 있더만. 아무튼 np.i 이렇게 하면은 쓸 수가 있고 아무튼 항등원은 성립한다. 그리고 행렬과 곱셈 행렬이 있고 벡터가 있을 때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그렇다라고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냥 좀 이런 좀 진짜 수학적인 그냥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A 이미지랑 B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했지? 잠시만요. 용어가 있었는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용어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괜찮나요? 근데 여러분? 네, 괜찮아요. 네. 잠시만요. 어디였냐, 이 아저씨.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두 이미지 벡터의 선형 조합은 두 이미지를 섞어놓은 모핑 효과를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벡터를 곱해버리면은 이 이미지가 합쳐진 이미지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 이 모핑이라는 분야를 왜 이미지를 섞을까요? 이미지를 섞어가지고 얻는 효과가 뭘까?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분야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너무 무성의한가? 이것도 하나하나 다 조사해보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개 벡터에 대해서 가중합을 계산했었는데 그거를 데이터 행렬 x로 표현을 한 다음에 한 번에 한 방에 계산을 할 수 있다. 왜 근데 아래 화면이 안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지?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잔차라는 거는 우리가 세운 모델하고 그리고 실제 값하고 뺐을 때 나오는 레지듀어를 잔차라고 합니다. 오차죠, 오차.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잔차 제곱합, 제곱을 해가지고 잔차를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뭐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뭐가 있었지? 전에 배웠던 것처럼, 네, 전에 우리 뭐 확률 할 때 제곱하면은 장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네, 끝입니다. 사실은 뒤에 부분이 더 있는데 개념이 두 개 더 있거든요. 근데 딱히 뭔가 사실 부분 행렬에 대해서는 제가 리뷰를 못했고, 여기 아닌데 이게 아니고, 잠시만요. 부분 행렬에 대해서는 리뷰를 못했어요. 이 뒷부분에서는 리뷰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서비할 때 제가 들고 올게요. 네. 네. 이거랑 그리고 원래는 경태가 와야 되는데 경태가 안 왔죠. 그래서 일단 읽어보긴 합시다. 화면 보이나요 지금? 네, 보여요. 행렬의 성질. 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좋아요. 저는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는 경태한테 발표하라고 할게요. 네. 우리 이번에 모임하니까. 혹시 형준님 이번에 못 오시나요? 네, 저 못 와요. 그래요?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 연구실 랩 미팅 아, 때문에. 랩미팅 혹시 항상 이게 거기에 있나요? 아니요, 그때마다 달라요. 막 매주 있는 건 아니고 네. 한 달에 두 번, 한 번 정도 있는데 아, 날짜는 그때그때 달라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네, 형준님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나오네요. 오케이. 저는 여기 2.4절에 선형 연립방정식과 역행렬 부분 공부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연립방정식과 역행렬을 이용해서 선형 예측 모형의 가중치 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챕터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에 선형 예측 모형에서 가중치 벡터를 구할 때 그거는 결국에 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와 동일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공부할 때도 행렬로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 때 n개의 피처를 가지는 특징 벡터 n개를 입력 데이터로 이용하고 이 입력에 대응하는 목표값 벡터 y를 출력하는 선형 예측 모형을 생각했을 때 이를 행렬로 나타내면 x는 이제 개수 행렬, 인풋 피처들을 담은 행렬이고 w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개수값, w가 미지수 벡터이고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결국에 아.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타겟 목표값 벡터가 상수 벡터인 y예요. 그래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답을 찾는 것과 같은 문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특징 행렬 x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여기 밑에 식처럼 가중치 벡터를 역행렬 곱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보스턴 직감 예측 문제를 이용해서 이 가중치 벡터 W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킨런에 내장되어 있는 이 보스턴 집값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이제 총 13개의 피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4개의 피처만 이용해서 W 값을 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역행렬을 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곱하는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산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연산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solv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바로 W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W 해를 구하게 되면 결과값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 공부할 때 해의 개수가 뭐 하나 있는 경우 있고 무수히 많이 있는 경우 있고 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중에서 방정식의 수가 미지수의 수보다 많아서 해가 없을 경우를 이제 실제 데이터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를 다뤄보고자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스턴 직각 예측 문제의 경우에는 방정식 수랑 미지수 수를 같게 해서 그래서 피처를 4개만 꺼내서 하나의 해가 존재하도록 이제 문제를 구성한 건데 실제 데이터는 3번의 경우처럼 방정식 수가 미지수 개수보다 더 많아서 해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방정식 수가 미지수의 수보다 많은 경우를 예시로 들면은 x1, x2, x3 미지수가 3개지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이제 y 타겟 정답 레이블인 y는 4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ax는 b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처럼 선형 연립 방정식 푸는 방법으로 역행렬 이렇게 곱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선형 예측 모형의 가중치 벡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쓰는 방법이 리스트 스퀘어 그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측값과 목표값의 차이인 잔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놈은 아까 2.3절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결국에 이 잔차값도 벡터잖아요. 하나의 열을 가진 벡터니까 이 최소 자속 문제에서는 벡터의 크기 중에서 벡터의 놈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푼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2.3절에서 놈을 최소화하는 건 결국 놈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2.3절에 나온 부분을 발췌를 해보면 벡터의 놈에서 중요한 성질이 벡터의 놈의 제곱이 결국엔 벡터의 제곱 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놈은 0 또는 양수값이니까 놈의 제곱이 가장 작을 때 놈도 가장 작아져요. 그래서 놈을 최소화하는 건 결국 벡터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잔차 제곱합과 놈이 같으니까 아까 이 잔차가 AX와 B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값을 최소화하는 X 값, 그러니까 결국 코에피션트 값은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가장 작게 만드는 X 값을 찾는 문제를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가 항상 정방 행렬이 되니까 이 점을 이용해서 이 AX는 B, 그러니까 여기는 근사하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식의 양변에 A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일단은 이 두 개의 벡터의 값이 일단 같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정방행렬 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이렇게 역행렬을 이렇게 넘겨서 곱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행렬을 결국 행렬 A의 의사 역행렬이라고 해서 A 플러스처럼 표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역행렬을 곱한 값이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개수값이 돼요. 괜찮으신가요? 지금?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 넘타이에서는 의사 역행렬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방정식 수가 미지수 수의 개수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 보면 일단 이거 아까 결국에 이 예시예요. 이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렬 A 만들고 B도 만들고 이제 명령어 사용해서 의사 역행렬을 직접 계산을 해요. 그래서 개수값 x를 구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제 그 추정한 개수값을 a에다 곱하면 결국 우리의 예측값 프리딕션 b가 나와요. 그래서 이 프리딕션 b 값이랑 우리가 찾고 싶어 했던 이 타겟 값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잘 추정했다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렇게 의사역행렬을 구하지 않고도 이 리스트 스퀘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풋 값은 우리가 찾고 싶어한 인풋 값은 그 피처 매트릭스인 A랑 타겟 벡터인 B를 입력값으로 하고 결과값은 코에피션트인 그러니까 가중치 값인 X랑 잔차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이 웨이트 값을 반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한 게 결국엔 얘랑 의사역행렬 곱해서 한 값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할 때는 이 명령어로 구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보스턴 직감 예측 문제 이제는 4개의 인풋 피처만 사용하지 않고 13개의 인풋 피처를 다 사용해서 방정식 수의 개수가 미지수 개수보다 더 많은 해가 없는 경우를 리스트 스퀘어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 스퀘어라는 명령어를 다시 사용해서 개수값을 구하면 이렇게 가중치 값이 반환이 돼요. 혹시 최소자승 문제가 노음의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노음의 그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놈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 놈, 거리? 거리라고 생각하면 될까나? 저도 약간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3장 보고 있는데 네. 놈을 최소화하는 것이 벡터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다. 근데 잔차의 놈을 최소화시켜서 약간
원하는 모델의 그거를 그 모델에 근접해 간다.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한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놈이라는 게, 제곱합이랑 같은데, 그거를, 잔차는 벡터이므로 최소사정의 문제에서는 벡터의 크기 중, 벡터의 놈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푼다. 앞절에서 놈을 최소화하는 것은 놈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것 같다고 했다. 잔차 제곱합을 놈으로 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잔차를 줄이겠다는 말이었네요. 네. 그래서 가중치를 반환을 했다. 근데 이게 가중치.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가중치 그러네. 공개 오염도, 방해 개수, 오래된 정도를 제한을 한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집값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가에 대해서 실습을 한 거네요. 제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이해한 게. 되게 재밌다. 이거는 흥미롭다 좀. 저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저는 그렇고 그리고 아까 그 소리 지른 게 제가 아니라 룸메예요. 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룸메가 있어가지고요. 기숙사 사시는 거예요? 학교? 아니 학교 앞에 하숙하는데 그 하숙집에는 룸메가 있어서 아무튼 다음에도 그러면 놀라지 마시고 네. 좋겠고요. 그리고 예인님도 질문 없나요? 질문 있으면. 네, 그 설명 잘해주셔서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기존의 통계 저도 강의보다. 맞아요. 그때는 진짜 좀 너무 힘들기만 하고 재미도 없었는데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혹시 화면 보이나요? 네. 네. 메타가 왜 나오지?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다음 격주로 하잖아요. 네. 격주로 하는데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그래서 경태가 오늘 했으면 더 좋았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PCA가 뭐지? 이게 고유값 분의 그 약간 클러스터링 비슷하게 아닌데 이거 예전에 했었는데 약간 선형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애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군. 스터디를 되게 매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일단 다음 주는 추석이라 추석이구나. 아, 추석이네요. 네 하는 거. 추석인데 그러면은 하나 건너뛰고 일단은 1, 2, 3, 네, 4까지 해가지고 네. 또 그거를 해야죠. 네. 세상 그쵸. 공평한 사다리 타기. 세상 공평하지. 그리고 그리고 이 사이트 아세요 혹시? 아니요? 사이트가 처음 봤어. 그 웬만한 웬만한 뭐야 웬만한 뭐야 수학적인 게 다 나와 있어요. 선행도성 그래서 저희 사이트 되게 많이 이용하는데 여러분도 약간 뭐 고유값이 뭐지 하면은 들어가가지고 되게 잘 해놓으셨거든요. 영상도 찍어두시고 이분이 우와. 이런 식으로. 오, 그래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또 생각이 났고 경태, 황무준, 정민 이렇게 해서 1, 2, 3, 4 하고요. 돌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스터디는 그러면은 7일. 9월이 아니라 10월 7일에 하는 걸로 하고 네.
올릴게요. 지금 여가 보기. 이렇게. 형준이 또 4번이네. 빡셀 수도 있겠네요. 4번이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2020, 09, 10, 07, 7. 수요일 5시에 스터디하고, 이렇게 하고, 일단 해보는 걸로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실습은, 보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다 같이 하고, 네. 아니면 또 그 다음 주에, 아니면 이것만 실습만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 찍은 거는 어떻게 좀 처리를 해가지고 좀 게시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도 기록하는 게 좋으니까. 네. 아니, 영상 올려도 되나요? 네, 네. 근데 딱히 안 들어볼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기록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수업 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시고요. 네. 다음 7일에 보죠. 네. 이번 주에 보죠. 아무튼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